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40층 규모의 대기업 진성그룹 본사. 18층 식당은 점심시간이면 항상 붐빈다. 말쑥한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쏟아져 나와 삼삼오오 앉아 식사를 하며 오늘의 이슈를 나눈다. 그러나 오늘 그 분주한 공간 속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여기가 어디라고 임펄라이트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죠? 강서준, 진성그룹 영업본부장. 젊고 성공한 얼굴, 반짝이는 로퍼와 브랜드 수트. 그러나 그가 가장 빛나는 건 그의 오만함이었다. 그의 말에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됐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진성그룹에서 며칠 전 채용된 계약직 경비원 최만식이었다. 낡은 유니폼의 흰머리가 삐죽삐죽 튀어나온 모자. 구석 자리에서 김치국 한 그릇을 조심스레 떠먹고 있었다. 경비원 주재의 직원 식당은 무슨... 내려가세요. 지하층엔 경비실 있잖아요. 최만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고요했으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식판을 들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순간 강서준은 물컵을 들어 그의 유니폼 위로 물을 확 뿌렸다. 다음엔 이런 일 없게 하세요. 식당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고 몇몇 신입 사원들이 안쓰럽게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국을 떠먹기만 했다. 최만식은 젖은 유니폼을 부여잡고 식판을 들고 조용히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한결같았고 눈빛에는 분노보다 깊은 침묵이 깃들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손때가 묻은 오래된 가죽 커버의 수첩이었다. 그는 펜을 꺼내 조용히 한 줄을 적었다. 사람을 판단하는 건 그의 지위가 아니라 약자를 대하는 태도다. 그날 저녁, 그는 지하 1층 경비실 구석의 작은 침대에 앉았다. 바닥은 차가웠고 천장은 낮았으며 구석에는 오래된 선풍기가 덜컹거리고 있었다. 그의 침대 옆에는 낡은 책상,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또 하나의 수첩. 그 수첩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정직한 경비 김용환, 야근 잦은 회계팀 이수민, 쫓겨날 위기의 청소부 김영자 한 사람을 기억하며 적어 내려갔다. 그가 본 것은 숫자나 실적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그는 몇 주 전 이 회사에 경비원으로 지원서를 넣었다. 아무도 그의 진짜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다. 지금은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진성그룹은 30년 전 그가 직접 설립한 회사였다. 당시 그는 부산에서 고철업체를 운영하다 서울로 올라와 처음으로 진성 상사를 세웠다. 그의 땀과 눈물이 기업의 뿌리가 되었고 그는 사람 중심의 경영을 외쳤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는 건강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양아들 윤태현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조용히 은퇴를 선언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들려오는 소문은 불쾌했다. 직원들 인권은 뒷전이다. 이선의 사촌, 조카, 친구들만 승진한다. 청소부, 경비는 사람도 아니다. 그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회계팀에 있던 한 직원이 몰래 보낸 편지와 함께 그의 마음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작고한 그의 막내딸의 일기장이었다. 7년 전 진성에서 인턴을 하던 그녀는 어떤 간부의 사적인 요구를 거절한 후 갑작스럽게 퇴사했다. 그땐 이유를 묻지 않았고 그녀는 조용히 떠났다. 그녀의 장례 후 그는 방 정리를 하다 일기장을 발견했다. 아빠, 진성은 더 이상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니야. 나 같은 약자가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었어. 미안해, 강해지지 못해서. 그는 손을 떨며 그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시 돌아가겠다고.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회사를 들여다보겠다고. 그래서 그는 경비원 최만식이 되었다. 모든 관리직은 그를 무시했고 직원 대부분은 그를 지나치듯 스쳐갔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누가 인사했고 누가 모른 척했고 누가 불안한 눈빛으로 엘리베이터를 탔는지. 그는 직원 식당의 한 구석에서 자리를 지키며 이 회사의 현주소를 조용히 체감하고 있었다. 그가 떠나온 곳은 따뜻한 집과 조용한 노후였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차가운 김치국과 낡은 수첩이 남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다시 불이 붙고 있었다. 내일, 나는 다시 시작한다. 그 밤, 지하 경비실 창문 밖엔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른 새벽, 진성그룹 본사의 복도는 적막했다. 청소부들의 발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최만식은 경비실 구석 책상에 앉아 전날 적어둔 메모를 천천히 다시 읽었다. 강서준, 이계적 행동, 인격 모독, 물컵 사건. 그는 그 이름 옆에 작게 별표를 하나 더 그려 넣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의 움직임에서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인물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옆엔 또 하나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윤태현, 지금의 부사장, 그리고 자신의 양아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거웠다. 윤태현은 그가 젊은 시절 사업 확장으로 정신이 없던 시기에 입양한 아이였다. 탁월한 머리와 예리한 판단력을 가진 태현은 누구보다 믿음직스러웠다. 최 회장은 그를 후계자로 키우겠다는 결심을 일찍이 세웠다. 하지만 지금의 태현은 예전의 그 아이가 아니었다. 그가 은퇴하고 몇 년이 지나자 내부에서 이상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던 문화는 사라졌고 대신 수치와 보고서, 효율이라는 단어가 모든 회의의 핵심이 되었다. 자주 들려오던 웃음소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직원들이 웃는 대신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그의 막내딸 최수진이었다. 수진은 대학을 졸업하고 진성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그는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회사를 경험하길 바랐고 그녀 역시 그 뜻을 존중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인턴을 그만두었다. 그땐 바쁘다는 이유로 깊이 묻지 않았다. 단지 회사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는 말만 남기고 퇴사서를 낸 그녀를 그냥 보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그는 수진의 방을 정리하다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영업부의 한 간부가 그녀에게 상습적인 성적 농담과 사적인 식사 제안을 반복했다는 것, 그리고 이를 거절한 뒤 인사평가가 낮아졌으며 결국 자진 퇴사를 권유받았다는 사실. 그는 그 일기를 덮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는 다시 회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결심이 싹 텄다. 하지만 단지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나타나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낮은 자리, 경비원이 되기로 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회사는 외형적으로는 더 커지고 세련돼 있었지만 내부는 무너지고 있었다. 영업팀은 실적에 쫓겨 비윤리적인 계약을 맺기 일쑤였고 회계팀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 사비로 문구류를 사들이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청소 용역업체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 밤샘 근무를 강요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그의 눈에 가장 깊이 들어온 인물이 있었다. 회계팀 신입사원 오나경. 입사한 지 3달도 되지 않은 신입이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조용히 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얼마 전 그녀가 팀장에게 크게 혼이 나는 장면을 목격했다. 입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휴가야. 여긴 학교가 아니라 회사야.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하루만. 그럼 회사를 그만두고 병간호하세요. 조직은 그런 개인사까지 배려 못합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말없이 서류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다. 그 모습을 본 최만식은 가슴이 먹먹했다. 딸 수진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다. 침묵 속의 절망. 목소리를 낼 수 없던 젊은 얼굴. 그날 저녁, 그는 일부러 퇴근 시간을 늦추어 복도에서 오나경과 마주쳤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하염없이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니?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어딘가 묘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아, 괜찮아요. 그냥 많이 혼나서요. 너무 걱정하지 마. 그 혼이 너를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
그녀는 당황한 듯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슬펐다. 고마워. 잘 모르지만 위로가 되네요. 그는 다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오나경 따뜻한 눈빛. 내일 다시 말 걸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는 믿었다. 아무리 화려한 회의실과 고급 커피 머신이 있어도 사람이 무너지면 회사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는 사람을 보기로 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눈높이로. 그는 다음 날 아침 건물 앞에서 경비복을 정리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회사는 다시 사람의 회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건 바로 윤태현이었다. 반듯한 슈트, 냉정한 눈빛, 그리고 짧게 인사하는 주변 사람들. 태연은 주변을 살피다 경비실 쪽을 스쳐보았고 아주 잠깐이지만 눈이 마주쳤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걸어 들어갔다. 최만식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진실을 찾아낼 것이다. 그의 수첩은 이미 절반을 채우고 있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름들이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진성그룹 본사는 늘 바쁘다. 출근 시간엔 회색 양복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퇴근 시간엔 파란 불빛 속으로 다시 사라진다. 건물 외벽은 유리로 반짝이며 로비에는 화려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하지만 그 반짝임은 더 이상 안쪽까지 닿지 않았다. 최만식은 그 사실을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직접 체감하고 있었다. 하루하루 그는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그를 무시하고 스쳐갔고 어떤 이들은 아무런 말 없이 지나쳤다. 가끔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드물었다. 엘리트 그룹이라는 자부심이 회사 전반에 퍼져 있었지만 그 자부심은 인간다움을 밀어내고 있었다. 특히 몇몇 부서에서는 상명하복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고 일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흐려져 갔다. 그는 특히 회계팀과 청소부들, 경비 인력들의 고충을 세세히 관찰했다. 회계팀은 인원이 부족했으며 예산 삭감으로 프린터 용지나 볼펜조차도 사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면 돌아오는 건 그 정도는 알아서 하라는 차가운 대답이었다. 그중 한 명, 회계팀 대리 박정호는 매일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최만식은 몇 번이나 그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어느 날 그가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박 대리를 마주쳤을 때 조용히 물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 있습니까? 예산이 줄어서요. 팀장이 자료는 내일까지 정리하라고 하는데 시스템이 느려서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도움 요청은 안 해봤습니까? 박정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누구한테요? 팀장한테 말하면 능력 없으면 나가라고 하고 인사팀에 말하면 부서 문제는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네요. 그의 목소리는 무기력했다.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템에 짓눌린 자의 체념이었다. 청소부들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바뀌면서 인원이 줄어들었고 대신 남은 인력들에게는 야간까지 청소를 연장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러나 추가 수당은 없었다. 한밤중에 화장실 바닥을 닦는 이다은 씨의 손엔 늘 물집이 잡혀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생수 한 병을 건네며 물었다. 이런 환경 말해본 적 있습니까? 하긴 했죠. 근데 돌아온 대답은 아니면 다른 일 알아보세요였어요. 나이 먹고 경력 없는 사람이 다른데 어디서 일하겠어요? 그녀는 허리를 펴며 미소 지었다. 그래도 애들 대학 등록금은 다 냈으니 이젠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그의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다. 이들은 모두 회사를 위해 조용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아무도 조명하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수첩을 꺼내 적었다. 박정호, 묵묵히 일함. 업무 과중. 이다은 장시간 노동. 생계형 근무. 시스템이 아닌 사람을 봐야 할 때다. 그러나 그가 가장 경계하는 인물은 따로 있었다. 바로 영업본부장 강서준. 서준은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인재였다. 화려한 학벌,
유창한 프레젠테이션, 빠른 말솜씨. 그는 회사 내에서는 결과를 만드는 사람으로 불렸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남을 밟고 올라선 결과였다. 그는 신입 사원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여성 직원들에게는 무례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웃으며 다가가지만 그 말 속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몇몇 여성 직원들이 그를 피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고 퇴사한 직원들 중 일부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다. 최만식은 그가 진성그룹의 문제의 중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단지 행동 하나가 아닌 그의 영향력과 태도는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경비실 모니터 앞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구역의 움직임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영상에 작은 장비 하나를 추가하기로 했다. 자신이 따로 준비해온 초소형 녹화장치. 구형이었지만 소리를 녹음할 수 있었고 배터리도 오래갔다. 그는 그것을 엘리베이터 내부 구석에 설치했다. 며칠 뒤 그는 그 장비를 통해 우연히 2명의 부하 직원 간 대화를 듣게 되었다. 장소는 휴게실 구석. 형, 서준 부장 요즘 또 누구한테 시비 걸고 있대요? 이번엔 회계팀 신입이라더라. 얼굴 좀 예쁘다 싶으면 다 건드리는 거지 뭐. 근데도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요. 뒤에 부사장님이 있잖아. 태연이 형. 둘이 예전부터 죽이 잘 맞아. 서로 챙겨주는 사이래. 그는 이어폰을 빼고 침묵했다. 진실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건 단지 몇몇의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권력 구조 속에서 자라난 침묵의 공모였다. 그는 다시 수첩을 열었다. 강서준, 윤태현의 비호. 조직적 묵인. 조직은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건 더 이상 조직이 아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경비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직 전체의 생존과 연결된 문제다. 이대로 두면 진성그룹은 외적으로 아무리 커져도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것이다. 그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나는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다. 이 싸움에 직접 나서야 한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관찰이 아닌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누구는 그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고 누구는 낙오할 것이다. 그의 수첩 속 이름들은 하나둘씩 진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진성그룹 본사 19층, 영업본부 회의실, 오전 10시. 매주 화요일 열리는 실적회의가 막 끝난 시점이었다.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직원들의 표정은 대부분 어두웠다. 서류를 양손에 든 부하 직원 하나가 작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또 한 건도 못 채웠다고 공개적으로 망신 줬어요. 내가 낸 기획안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요. 그 옆에 선배는 고개를 저었다. 강서준 본부장은 실적에 미친 사람이야. 숫자가 안 나오면 사람도 소모품으로 본다고. 그날 회의실 안에선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회계팀 신입 사원 오나경이 자료정리차 들렀다. 원래 계획에 없던 동선이었지만 팀장이 급히 실적표를 전달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회의실에는 강서준만 혼자 남아있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다가 그녀를 힐끗 바라보았다. 오나경 씨.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인사했다. 자료 전달 드리러 왔습니다. 수고 많아요. 근데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요?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잠을 좀 못 자서요. 아, 어머니. 그렇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쪽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는 얼굴을 잘 안 비추나. 예전엔 자주 회의 자료도 오고 했는데. 그녀는 당황스러워하며 답했다. 그건 회계팀 담당 배정에 따라. 전 현재는 인사팀 쪽 담당이라. 그래도 가끔 얼굴 좀 보여줘요. 보고 싶잖아. 우리 팀은 말이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좋아해. 그 말에 묘한 뉘앙스가 실려 있었다. 나경은 긴장하며 뒤로 물러섰다.
자료 전달드렸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 그가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았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 나랑 식사라도 할래? 이런 얘기는 회의실보다는 편한 자리에서 하는 게 낫잖아. 나경은 움찔하며 손을 빼냈다. 죄송합니다. 일정이 있어서요. 무슨 일정인데? 너 요즘 야근도 안 하잖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서류 가방을 움켜쥐고 회의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는 심호흡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 모든 장면은 회의실 구석에 설치된 초소형 녹음 장치에 녹음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장치는 며칠 전 최만식이 직접 손으로 부착한 것이었다. 경비실로 돌아온 그는 장비를 회수하고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목소리는 명확했고 뉘앙스는 분명했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녹음을 듣고 이어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런 뒤 수첩을 꺼내 다음과 같이 적었다. 강서준 신입 여직원 대상 언어적, 신체적 접근 시도, 구조적 권력 이용. 그는 자신의 안쪽 포켓에 USB 하나를 넣었다. 이 증거는 마지막 순간을 위해 남겨둘 생각이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이 회사의 병은 단지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더 깊고 넓은 뿌리를 갖고 있었다. 그는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을 정리했다.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실험을 시작해야 했다. 진짜 이 조직 안에 살아남을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켜볼 시간이 왔다. 첫 번째 실험은 지극히 단순했다. 한 직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며칠 후, 오후 늦은 시간, 회계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오나경이 실수로 결제서를 다른 팀장에게 잘못 전달했다. 작은 실수였지만 팀장은 공개적으로 그녀를 질책했다.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것도 헷갈려? 다른 팀장이 무슨 말 하셨는지 알아? 요즘 신입은 대충 하네. 이 말이 나왔어. 그거 자존심 상하지 않아? 사무실엔 정적이 흘렀다. 몇몇 동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한 남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그 문서 원래 팀장님 책상 위에 있던 걸 나경 씨가 대신 가져간 겁니다. 전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거지 그녀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의 이름은 김민재. IT 지원팀 사원이자 언제나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다. 팀장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최만식은 CCTV 화면 너머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수첩에 적었다. 김민재, 상황 인지력 있음, 공정한 시각, 오나경 지속적 대상, 감정 소진 경계. 그날 밤 그는 사내 전산망을 점검하는 척하며 몇몇 부서의 야간 회의실을 돌아다녔다. 각 방에는 조용한 목소리들이 있었다.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눈치를 보는 사람들,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 그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다. 점점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진실도 느껴지고 있었다. 이 회사의 일부는 이미 자신들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시스템 안에 너무 오래 머문 나머지 오히려 정상을 비정상으로 보는 이들도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단순한 처벌이나 제재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이 회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선 사람들의 침묵을 깨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을 가장 먼저 깨뜨릴 사람은 그가 아니었다. 그건 오나경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용기를 내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오나경은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잠은 거의 자지 못했다. 머리맡에는 미처 읽지 못한 병원 진료비 고지서가 놓여 있었고 거실 소파에선 어머니가 깊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이며 혼잣말을 했다. 오늘까지만 버티자. 내일은 조금 나아지겠지.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7시 40분. 일반 직원들보다 훨씬 이른 출근이었다.
회계팀은 언제나 일이 많았고 신입사원인 그녀에겐 모든 것이 더디고 어려웠다. 하지만 일을 싫어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 일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에 대해선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있었다. 며칠 전 있었던 강서준 본부장과의 불쾌한 만남 이후 그녀는 그를 마주칠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의 시선, 그의 말투, 그의 태도 모두가 위협이었다.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아무도 그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회계팀 동기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을 때 돌아온 건 뜻밖의 반응이었다. 에이, 본부장님 원래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냐. 괜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런 일로 문제 삼으면 오히려 너만 손해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날 이후 오나경은 더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회의실에는 혼자 가지 않았고 엘리베이터는 가능한 계단으로 대체했다. 점심은 주로 자리에 앉아 혼자 도시락을 먹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위협을 피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퇴근 준비를 하던 중 메신저로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강서준, 오늘은 일찍 퇴근하네. 나도 이제 나가려는데 같이 가자. 그녀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끝은 떨렸다. 곧이어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답 없는 거 보니 바쁘구나. 나중에 이야기하자. 중요한 얘기니까.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등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숨을 죽이며 계단으로 내려가던 그녀는 결국 1층 로비에서 멈춰섰다. 그곳에는 뜻밖에도 최만식 경비원이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경비 데스크 옆에 서서 출입자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망설이다 그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혹시 저랑 몇 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만식은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두운 얼굴, 떨리는 목소리.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구석 의자에 앉아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무서워요. 잘못된 건 알겠는데, 말을 하면 제가 잘리는 건 아닐지, 아무도 안 믿어줄까봐. 그는 조용히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수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나도 예전엔 말을 하지 못했어. 누구도 들어줄 사람 없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 침묵이 결국 누군가를 더 다치게 만들더라고. 그의 말에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만약 제가 누군가 앞에서 이 얘기를 하면 정말 바뀔까요? 바뀔 거야. 단 혼자서만 하면 안 되지. 누군가가 그 옆에 서야 해.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메모 기능을 켜고 조용히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서준이 보낸 메시지, 회의실에서의 대화, 그녀가 겪었던 불쾌한 순간들을 정리한 간단한 음성 기록이었다. 녹음을 멈추고 화면을 끄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에서가 아니라 결심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한 그녀는 강서준 본부장이 오기 전 그의 책상 위에 작은 메모 하나를 남겼다. 오늘 오후 3시, 회의실 앞복도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었다. 사무실은 평소와 같았고 누구도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다. 시계는 오후 2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2시 59분.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손에는 녹음된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복도에는 몇몇 직원들이 서류를 들고 오가고 있었고 회의실 문은 닫혀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3시.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순간적으로 그녀를 보고 당황한 듯 멈춰섰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고 한 발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저는 진성그룹 회계팀 사원 오나경입니다. 본부장님의 언행으로 인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다. 주변 직원들의 발걸음이 멈췄고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서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들어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다. 익숙한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같이 식사하자니까. 우리 팀은 예쁜 얼굴이 자주 보여야 분위기가 좋지. 그렇게 무뚝뚝하면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게 만들잖아. 직원들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떨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벽을 두드린 것이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만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수첩에 단 한 문장을 적었다. 침묵은 깨졌다.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성그룹 18층 복도는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침묵과 동시에 폭풍의 중심이 되었다. 오나경의 목소리, 그리고 휴대폰에서 울려 퍼진 강서준의 말들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선 고발이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강서준은 어색하게 웃었다. 이거 조작된 거야. 누구나 요즘은 음성 편집할 수 있잖아. 다들 이런 얘기 믿지 말고 업무 보세요. 그러나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몇몇 직원은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휴대폰을 들고 이미 영상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때 인사팀장이자 인사부서의 실권자인 백지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장 외쳤다. 녹음 기기 끄세요. 이런 건 정식 절차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모든 자료를 인사팀으로 제출하세요. 무단 공개는 명백한 징계 사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했지만 어디선가 불안함이 느껴졌다. 오나경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말씀대로라면 이런 일은 조용히 덮여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백지원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단순한 감정 분출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그 직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복도 저편에서 한 인물이 조용히 걸어왔다. 낡은 경비 유니폼, 흰머리, 그리고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 최만식이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저 사람 경비원이잖아? 맞아. 근데 이 상황에 나서지? 그는 천천히 다가와 오나경 옆에 섰다. 그리고 말없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들었다. 이 안에 담긴 건 단지 오늘 있었던 일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경비원이 상황을 정리하려 한다는 사실에 처음엔 의아했지만 그의 말투엔 이상할 정도로 무게감이 있었다. 며칠 전 본부장님과 나경 씨 사이에 있었던 대화.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 몇 주간 회사 내에서 발생한 각종 부당한 행위들. 그중 일부는 영상으로, 일부는 음성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강서준이 소리쳤다. 그건 불법이야. 몰래카메라, 몰래녹음. 다 위법이야. 당신이 누군데 감히 이런 짓을 해? 그때 백지원이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최 씨, 이 사안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개입하시면 경비업체에 연락해서 인사 조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최만식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제가 누구냐고요? 그는 천천히 자신의 경비 모자를 벗었다. 흰머리가 드러나고 깊은 주름이 선명해졌다. 저는 진성그룹을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진성 상사 시절 부산의 작은 사무실에서 처음 시작한 사람. 그리고 지금은 이 회사를 이렇게 만든 사람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책임져야 할 사람입니다. 순간 복도에 정적이 흘렀다.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몇몇은 믿지 못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백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회장님은 몇 년 전에 은퇴하셨고 공식적으로 건강 문제로 후계에게 경영권을 넘긴 걸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그냥 한 명의 직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이름은 최만식. 진성그룹의 설립자이며 오늘부터 다시 이 조직의 도덕성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몇몇 직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어색하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지지의 표현이었다. 그 순간 마침내 오나경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 싸움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지게 만들었다.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린 최만식은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당신이 한 일은 단지 본인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 회사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함께 인사팀 사무실로 향했다. 백지원은 더 이상 막지 않았다. 강서준은 여전히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인사팀의 젊은 직원이 마른 침을 삼키며 조용히 물었다. 회장님, 이 일 공식적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회사의 회장도 경비원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책임자입니다. 이 조직이 다시 사람의 회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전 사내 이메일로 긴급 공지가 전송되었다. 제목, 내부 고발 관련 긴급 대응회의 소집 안내. 발신인, 대표이사 윤태현. 내용, 최근 본사내 일부 부서에서 발생한 내부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경영진은 즉각적인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해당 건에 대한 전사적 대응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석 대상, 모든 부서장, 팀장, 주요 실무 책임자. 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됩니다. 이 공지는 회사 전체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일부는 불안을 느꼈고 일부는 기대를 품었다. 그리고 윤태현, 진성그룹의 현재 대표이사이자 최만식의 양아들은 사무실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돌아오셨군요, 아버지. 생각보다 빨리. 진성그룹 본사 40층, 대표이사실. 윤태현은 회의실을 비워두고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다. 손에는 회색 가죽 커버의 파일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내부 고발 관련 보고서 1차 조사 결과. 그는 파일을 덮고 조용히 일어났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최만식,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때는 아버지의 그림자만 봐도 설렜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왜 지금 돌아오신 겁니까?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조용히 버튼을 눌렀다. 곧이어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대표님, 전 부서장 회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팀 오나경 사원과 관련한 징계 요청은 일시 보류하신다는 말씀 확인되셨습니다. 응, 지금은 건드리지 마. 괜히 자극하지 말고 상황 지켜봐. 비서실장이 나가자 윤태현은 다시 혼잣말을 했다. 당신이 직접 나서면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 시각 20층 회의실에선 회장 복귀 이후 첫 비공식 경영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참석자는 최만식을 포함해 각 부서 실장급 인사들. 공지가 뜬 직후라 회의 분위기는 냉랭했고 일부 인사들은 눈치를 살피며 앉아 있었다. 최만식은 말없이 회의실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을 부르기 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조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이 조직은 사람을 중심에 둬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사람은 숫자로 바뀌었고 상식은 묵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간 회의실엔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몇몇은 서류를 넘기며 시선을 피했고 몇몇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인사팀 차장이자 내부평가 담당이었던 이현욱이었다. 회장님, 아니,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조직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효율성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방향이라고 단정짓기에는 그렇습니다. 최만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효율성은 필요합니다. 성장은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짓밟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단지 성공한 기계가 될 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열렸다. 윤태현이 나타났다. 그 이야기는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윤태현은 천천히 걸어와 회의실 한가운데에 섰다. 제가 이 회사를 맡은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 철수, 공급망 단절, 코로나19 이후 구조조정. 그때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빠른 결정과 철저한 실적 관리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의 방식은 따뜻했고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누군가는 윤태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망설이는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더 멀리 본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최만식은 천천히 일어나 윤태현 앞에 섰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가야 합니다. 사람을 잃고 이룬 성장은 결국 조직을 죽입니다. 당신이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이 지운 이름들, 사라진 얼굴들, 침묵하게 만든 목소리들,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윤태현은 순간 눈을 내리깔았다. 짧은 침묵 후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면 아버지, 제안하시죠.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우선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최만식은 단호하게 말했다. 강서준 본부장, 백지원 인사팀장, 그리고 이 구조를 묵인하거나 방관해온 책임자들에 대한 전면 재조사, 모든 내부 증언, 녹음, 영상 자료를 독립조사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는 작은 USB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그 시작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빠졌다. 윤태현은 그 USB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좋습니다. 공식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결과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아니면 최소한입니까? 그건 지켜보시죠. 최만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그 순간부터 진성그룹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내부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우리는 누굴 위해 일하는가? 회계팀 신입, 오나경의 용기를 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나도, 우리 팀도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했고, 누군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무서움을 버려보려 합니다. 그 글 아래에는 하나, 둘, 응원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진성그룹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단 한 편의 글은 단지 몇 줄의 고백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곧 회사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우리는 누굴 위해 일하는가? 오나경의 행동 이후 많은 직원들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한 줄짜리 응원, 간단한 공감, 짧은 사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익명 게시판은 점점 목소리의 장이 되었다. 개발 3팀 김. 2년 전 본부장 지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부서 이동당했습니다. 그 뒤로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괴롭힘이었습니다. 인사총무부 무기계약직 A씨. 근로계약서를 쓸 때 연장 근무는 무조건 회사 지시에 따르라고 들었습니다. 시간 외 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했고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기획실 비과장. 회의에서 감정은 사치라는 말을 수십 번 들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사치라고 말하는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저도 감정을 잃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글 하나하나가 조용한 폭탄이었다. 그것은 단지 불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년간 억눌렸던 존엄성의 회복이었다. 오나경은 회사 카페 구석자리에서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눈물이 났다. 자신이 무너질까 두려워했던 날들 속에서 함께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건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었어. 한편 윤태연은 상황의 급격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게시판의 반응, 사내 여론, 부서별 내부 불만, 심지어 외부 언론의 움직임까지. 언론계에 있는 대학 동창으로부터도 연락이 왔다. 아, 진성그룹에서 무슨 일 벌어지고 있는 거야? 기자들 사이에 너네 회사 이름 돌고 있어. 내부 고발이라는데 사실이냐? 윤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입술을 다물었다. 아버지, 결국 여기까지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 하나를 눌렀다. 화면에는 박기호 고문이라는 이름이 떴다. 박기호는 과거 진성그룹의 법무고문이자 회장 최만식의 오랜 친구였다. 하지만 몇 년 전 윤태연 체제 이후 그는 회사의 그림자 자문 역할로 물러났다. 그리고 지금은 회장의 복귀를 반대하는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 기호 형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노인네가 직접 나섰다며? 그래, 드디어 전면전이구먼. 증거 확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그리고 인사정보팀에서 삭제한 로그.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정보 통제부터 시작해. HR 쪽에 손 쓸 수 있어? 이미 시작했습니다. 몇몇 고위 직원들, 본사 시스템 권한을 회수했고 기밀 접근은 제한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그 노인은 그냥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 조심해. 이번엔 정이라는 이름을 쓴 칼을 휘두를 테니까. 통화를 마친 윤태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엔 불안과 분노, 그리고 미묘한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 시각 1층 보안실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참석자는 최만식, 경비팀장, 그리고 IT 보안 파트의 젊은 실무자였던 정하윤. 이게 삭제된 로그 파일입니다. 전산팀에서 흔적을 지운 줄 알았지만 백업 서버에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만식은 파일을 살펴보며 물었다. 어떤 자료였지? 직원 평가 조작 로그입니다. 그리고 부당 인사이동 명령 문서 일부. 특히 2023년 8월경 회계팀과 개발팀 사이에 조직적으로 평가 점수가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내부 비판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추정됩니다. 명단은 확보됐나? 아직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자 중 일부는 이미 게시판에 글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특히 오나경 사원도 그 리스트 안에 있었습니다. 최만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군. 이건 단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야. 그는 정하윤에게 말했다. 이 자료 독립조사위원회에 넘겨. 공식적으로 조사 시작하자. 회장님, 그럼 공개합니까? 공개하자.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 그날 저녁 회사 전 직원 이메일로 특별 공지가 발송되었다. 제목, 전사공지, 진성그룹 조직 진단 및 내부 조사 개시 안내. 내용 중 일부. 진성그룹은 지금까지 축적된 내부 제보 및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조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전 임직원은 성실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지는 마치 댐에 금이 가고 물이 새기 시작한 순간 같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 진실은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퇴근하던 오나경은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들과 마주쳤다. 경비 아저씨, 청소 여사님, 그리고 동기였던 입사 동기 박민지. 그들은 그녀를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나경 씨. 우리 모두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함께 했잖아요. 이건 우리 모두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그 순간 진성그룹의 오래된 벽이 마침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의 내부 조사가 공식화되면서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지만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각 부서 직원들은 자신들이 남긴 흔적, 보고한 문서, 과거의 회의록까지 다시 들춰보며 혹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삭제하고 있었다. 익명 게시판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익명으로 올라오는 글 중 일부는 진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인물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오나경은 그냥 주목받고 싶었던 거야. 그동안 회계팀에서도 문제 많았지 않나? 진짜 피해자 코스프레 너무 과하다. 누군가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누가 의도적으로 여론을 뒤흔들고 있어. 정하윤은 IT 보안팀 자료를 추적하면서 이상한 IP 기록을 발견했다. 같은 사내막 내에서 반복적으로 게시판 글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 IP는 평소 직원들이 접속하지 않는 구역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그 구역은 바로 법무팀 임시 사무실이었다. 정하윤은 조용히 보고서를 정리해 최만식에게 제출했다. 회장님, 내부 반격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단순한 비판을 가장한 여론 조작입니다. 최만식은 보고서를 읽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조직이 병들었다는 증거야. 내부 제보를 짓밟기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지.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놓친 퍼즐 조각이 하나 남아있어. 며칠 전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한 인물로부터 그에게 연락이 왔다. 그 인물의 이름은 유재훈, 전 재무기획실 부장. 2년 전 개인적 사유로 퇴사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내부 비리를 폭로하려다 사표를 강요받고 조용히 사라졌던 인물이었다. 그는 이메일 한 통만을 남기고 있었다. 제목, 진실은 아직 묻혀 있습니다. Chombupail. jinson-bar-confidential.pdf 최만식은 이 자료를 읽은 후 직접 유재훈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찻집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네. 자네가 보낸 파일 다 읽었네. 유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2년 전엔 제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또 다른 USB를 꺼내 건넸다. 이건 제가 퇴사 직전에 백업해두었던 자료입니다. 회계 조작, 유령 계약, 자산 은닉. 그 모든 흐름이 지금 윤태현 대표 체제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기록돼 있습니다. 자네는 지금 이걸 내게 넘긴다면 앞으로 업계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괜찮겠나? 유재훈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더 이상 두려운 게 없습니다. 최만식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자네 같은 이들이 있기에 아직 희망이 있어. 그날 밤 최만식은 유재훈의 자료를 기반으로 내부 보고서를 정리했다. 그리고 그 문서를 외부 독립조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 전체에 충격적인 공지가 떴다. 진성그룹 외부 감사 착수 공지. 외부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감사단이 진성 본사 및 주요 계열사에 대한 전수감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일부 고위직은 업무에서 배제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윤태현은 그 공지를 보고 난 뒤 의자에 깊숙이 앉았다. 손에는 진성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명패가 들려 있었다. 그 명패에 새겨진 이름은 바로 최만식.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은 여전히 이 회사를 움직이고 있군요. 그리고 곧이어 윤태현은 자신을 따르던 몇몇 측근을 비밀리에 호출했다. 그들 중엔 법무고문 박기호도 있었다. 지금 당장 위기관리팀을 움직이세요. 외부 감사단의 활동을 늦추든 제한하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넘긴 내부 인물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박기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같은 시각
오나경은 회계팀 내부에서도 미묘한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이젠 내가 팀장이라도 될 줄 알았니? 누군가의 말에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날의 진성으로.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작년 입사 초기에 받았던 교육 자료를 꺼냈다. 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성그룹의 가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손으로 적은 작은 글씨. 그 말이 거짓이 아니게 만들고 싶다. 그녀는 조용히 펜을 들고 그 문장을 다시 덧썼다. 그리고 새로운 싸움을 준비했다. 진성그룹 본사, 오전 9시. 회장실 앞복도는 무겁고 조용했다. 그날은 진성그룹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전사 비상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회의실은 이미 가득 찼고 전 직원 출석을 원칙으로 했기에 부서별로 단체로 이동하여 입장했다. 단상 앞에는 고요히 서 있는 최만식이 있었다. 그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2장의 문서가 들려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지 조직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잃었던 것을 되찾고 앞으로 어떤 회사를 만들어갈지를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그는 천천히 첫 번째 문서를 펼쳤다. 이것은 독립감사단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지난 5년간 총 37건의 인사평가 조작, 12건의 회계 부정, 8건의 부당해고, 3건이 내부 고발자 불이익 조치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개입된 주요 인물의 명단도 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 긴장이 감돌았다.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숨을 쉬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는 2번째 문서를 들어보였다. 이것은 윤태현 대표이사의 사직서입니다. 순간 회의실 전체가 술렁였다. 뒷좌석에서 누군가가 소리 없이 입을 틀어막았고 전면 좌석의 일부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윤 전 대표는 모든 책임을 인정하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서면 서약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단상에 문서를 올려두고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조직은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는 것,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이윽고 회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날 오후 윤태현은 마지막으로 본인의 집무실을 정리했다. 창가에 놓인 화분 옆 액자 속 가족 사진은 여전히 따뜻한 웃음을 담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이길 수 없었어. 아니, 나는 그 따뜻함을 끝내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는 마지막으로 책상 서랍 깊숙이 있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봉투에는 진성의 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 장의 추천서. 추천인 최만식, 추천 대상 오나경 신임 운영본부장. 그는 가만히 웃었다. 당신은 이미 다 알고 있었군요. 며칠 뒤 진성그룹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수직적 구조는 수평적 체계로 전환되었고 인사평가 기준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반영해 전면 수정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게 된 인물이 바로 오나경이었다. 운영본부장으로 승진한 그녀는 첫 공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더 이상 누구도 익명으로 울지 않아도 되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위와 나이, 직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곳.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두려움으로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곳. 진성은 그렇게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물을 삼켰다. 청소 여사님은 식당 구석에서 동료들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우리 회사가 달라졌네. 이제 누가 말해도 다 들어주는 것 같아. 경비팀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말이 통하니까 이제 진짜 직원이 된 기분이지. 한편 정하윤은 새롭게 개편된 IT 문화팀에서 직원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었다. 그는 사내 게시판을 진심 게시판이라는 이름으로 새단장하며
첫 번째 글을 올렸다. 진성의 진심은 침묵이 아닌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용기 내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을 보냅니다. 그날 저녁, 최만식은 조용히 사무실을 비웠다. 그는 본사 옥상에 올라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독백했다. 이제 됐다. 내가 할 일은 끝났고, 이제는 이들이 이끌어갈 차례지. 그는 계단을 내려와 로비로 향했다. 그곳에서 마주친 직원들이 하나같이 인사를 건넸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삶이 바뀌었어요. 그는 모두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진성그룹은 다시 시작되었다. 눈에 보이는 변화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한 명의 가짜 경비원이 조용히 건넨 한마디로부터 비롯되었다. 사람을 잃고 얻은 성장은 진짜가 아니야.